샬롬, 살아있는 갈대 첫 번째, 펄벅. 한국은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이다. 독자 여러분은 이미 아마 이 소설의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허구인지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이 소설의 중심 인물인 한국인 가족은 작가의 창조적인 과정을 거친 사실적 소재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의미에서 진실하다. 역사적 소재들은 독립군 재판과 일제의 기독교회 방화 사건을 비롯한 여러 사건,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미군이 인천에 상륙하던 날 일어난 일들까지 모두 사실이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하여 모든 외교상의 인물은 사실 그대로 제시하였다. 정치적 사건들 역시 역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윌슨 대통령에 대한 인물 묘사는 기록으로 증명된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소설에서 하는 말은 모두 그가 실제로 했던 말이다. 그의 말이 아시아인들의 상상력을 사로잡게 된 경유도 모두 사실이며 한국의 대표가 다른 약소국들의 사절처럼 파리에서 그를 찾아가 만났던 것 역시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러나 나는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알게 된 사실들과 중국에서 살 때 보았던 것에 기초하여 상상력을 발휘하여 등장인물들을 구상하였다. 나는 이 소설에서 한국인들을 묘사할 때마다 항상 그들에게 진실되려고 노력하였다. 펄벅. 장편 소설 살아있는 갈대에 대하여 살아있는 갈대는 한국의 구한말 1897년에서부터 해방 1945년 대don해까지를 배경으로 한 가족의 4대에 걸친 장편 소설이다. 벌벅의 대표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미국에서 처음 출판되자마자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뉴욕 타임스 등 유수한 언론에서 대지 이후 최고 걸작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이 작품을 명성 황후시의 110년이며 광복 60년이 된 올해를 맞아 9년 만에 새롭게 개정판 영문본 체제를 우리말 제재로 구성으로 재출간하게 됐다. 벌벅은 이 작품의 첫머리에서 한국을 고상한 사람들이 사는 보석 같은 나라라고 격찬하는 등 작품 곳곳에서 한국과 한국 민족에 대한 극진한 애정을 표현하면서 일제의 잔악성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소설이 출판되었을 당시 뉴욕 타임스에서는 이 작품을 벌벅이 한국에 보내는 애정의 선물이라고 평하였다. 흔히 외교관 100여 명이 10년 걸려서도 못할 일을 단번에 해냈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소설이야말로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작품이라 할 것이다. 벌벅은 이 작품에 많은 시간과 정열을 쏟았고 따라서 역사적 사실에 대한 고증이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다. 또한 이 작품을 쓰기 위해 한국을 직접 방문하여 경주를 비롯한 여러 곳을 둘러보는 등 치밀한 고증 작업을 했다. 그리하여 이 작품의 곳곳에 한국의 문화와 역사, 전설에 대한 설명이 있다. 예컨대 광화도에 있는 삼랑성은 성을 쌓을 때 하늘에 있는 단군이 새 아들을 보내 성 쌓는 것을 돕도록 하였기 때문에 삼랑성이라고 했다는 식이다. 이 작품을 읽어보면 벌벅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알았을까 싶을 정도로 한국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지금의 사회 현상을 보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의구심을 금할 길이 없다.
싶다. 만약 벌벅이 살아서 이 현실을 본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표현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가족끼리의 따뜻한 정이 사라져가고 국민들이 분열되고 특히 우리의 역사 교육이 무너진 현실을 보면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절망적인 생각까지 든다. 세대 간, 남녀 간, 지역 간, 노사 간, 이념 간의 심각한 갈등과 극심한 빈부 격차를 보면 상생이란 단어 자체가 왜 만들어졌는지 무색할 정도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싸움 상대를 잘못 잡고 있다.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 일본의 독도 문제, 명성 황후 시해 사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등 밖에서 우리의 자존심을 짓밟고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내분에 휩싸여 서로 헐뜯고 있지 않는가 말이다. 우리 기성세대들의 반성이 절실한 때이다. 벌벅은 외국인이면서도 우리 한민족의 자존심과 긍지를 심어준 우리의 영웅이다. 불행 중 다행으로 우리는 노벨상에 빛나는 벌벅으로부터 살아있는 갈대라는 책을 마지막 유산으로 받을 수 있었다. 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살아있는 갈대는 우리 시대의 새로운 고전이며 우리 스스로를 재발견하기 위한 교양서라고 할 수 있다. TV 및 인터넷을 즐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90% 이상이 오락 프로그램 및 채팅, 스타크래프트 게임 등에 빠져들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한국의 창의적 지식 기반은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다. 강대국들의 힘은 어디에서 비롯됐는가? 흔히 군사력, 경제력의 그 원천이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지식과 역사의 힘이다. 미국에서는 명문대 지망생들은 고전 원전을 적어도 10권 이상은 읽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학 지원서에 자기소개서에서 얕은 사고력이 금세 들통난다. 책 읽는 국민이라야 나라가 산다. 나는 감히 지식층, 지도층, 특히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제안한다. 우리 학생들에게, 국민들에게 필독서로 권장할 것을. 말끝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를 외치면서도 자기의 이익, 자기네 우리의 득세만 쫓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은 5천년 영원무궁한 우리 한민족의 앞날의 암적인 존재일 뿐이다. 그 암적 존재들에게 감히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그 암적 존재들과 싸우듯이 당신 몸 안의 암균들과 처절하게 투명하시며 끝내 이 책을 완성시켜 주신 장영희 교수님의 쾌투를 기원한다. 부디 병마와의 싸움에서 끝끝내 승리하셔서 앞으로의 좋은 세상을 백수까지 누리시길 간절히 비옵나니. 2005년 3월 편애니가. 개성판을 내면서 살아있는 갈대는 1963년 고 장왕록 박사에 의해 갈대는 바람에 시달려도 라는 제목으로 미국과 동시에 출간된 바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가 한국을 배경으로 쓴 대화소설로서 당시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화제를 불러일으켜 신문에 여러 번 크게 기사화되기도 했다. 서울대학교와 한림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신 40년 동안 60여 편의 영미문학 작품을 우리말로 번역 소개하셨던 아버지께서는 한국 대표로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수여하는 미국 문화 번역 공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1994년 여름 불의의 사고로 아버지가 타계하시기까지 우리는 번역이나 저술 작업을 같이 한 적이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처럼 시간을 초월한 공력은 물론 처음이다. 아버지의 손때가 묻은 원본의 페이지들을 넘길 때마다
그리움과 슬픔 때문에 감정적으로 힘들었지만 아버지께서 이 책을 처음 번역하셨을 당시와 비슷한 나이가 되어 같은 작품을 대하면서 감히 계승의 의미를 다짐해 보았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얼마 전 다른 작품들을 제쳐두고 착수했던 살아있는 갈대의 개역 작업을 내가 이어받아 한 일은 표현을 현대화하고 어색하게 들리는 부분을 약간 수정한 것에 불과하지만 아버지께서 생전에 가르쳐 주시고 몸소 보여주셨던 번역가의 양심과 성의를 잊지 않고자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출간되자마자 독자들의 큰 관심과 사랑을 받았고 중고생들의 필독서로 추천되기도 했다. 그로부터 9년이 흐른 지금 살아있는 갈대의 개정판을 내는 이유는 외국인이 생생히 그려놓은 우리 역사의 빛과 그림자를 통해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되살리면서 자금 우리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한편 말로만 애국애족을 외치는 분들에게 일독을 필히 권하기 위해서이다. 개정판을 내면서 한 문단 안에 대화 문장이 여러 개 포함되어 있는 영어식을 각 대화 문장을 병행으로 배치하는 우리식으로 고쳤으므로 읽기가 더 편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로써 돌아가신 아버지께 지금은 덜 부끄러운 딸로 다가간 것 같아 기뻐하면서 독자 여러분의 계속적인 지도 편달을 바란다. 2005년 1월 장영의 제1장 1장 단기 4214년 서기로는 1881년이었다. 수도 한양의 어느 봄날 이제 막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는 덧없이 좋은 계절이요 화창한 날씨였다. 김이라는 서재에 앉아 둘째가 태어났다는 정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란의 본가는 안동이었다. 그가 지금 앉아있는 방은 온돌방으로서 이 집에서 제일 크고 안락했다. 남양집이어서 담 위로 솟아오른 햇살이 종이 창문을 통해 은은히 비쳐 들었다. 그는 낮은 책상 옆에 공단 반석을 깔고 앉아 책상에 펴놓은 책에 정신을 집중해 보려고 했었다. 아내가 친정 자매와 산파 그리고 몸종들과 함께 안방으로 들어간 지도 벌써 3시간이 지났다. 같이 들어간 여인들이 번갈아 3번이나 나와 모든 게 순조롭다고 하며 아직 애를 낳으려면 멀었으니 제발 뭐 좀 들라고 하더라는 아내의 말을 전해 주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캐물었다. 멀었다고? 그래 얼마나 더? 하지만 여인들은 고개를 가로젓고 보일 듯 말 듯한 웃음을 띄우며 조용히 물러갈 뿐이었다. 조선 여인들의 전형적인 대도록은 표정은 비단결처럼 부드러우나 속은 바위처럼 고집센 여인들. 그는 여성들에 대해 조금은 무시하는 태도로 생각했다.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 순이만 빼고는 다 마찬가지지. 그는 아내를 그토록 사랑하는 것을 누구에게도 심지어 아내에게도 내색하는 것이 부끄러웠다. 결혼하기 전에는 얼굴도 못 본 사이였지만 다행히 중매쟁이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고 점쟁이들도 사주를 제대로 보아주었던 것이다. 순희는 세댁으로서의 온갖 일을 빈틈없이 해냈다. 그녀는 결혼식 날 친척과 친구들이 끈덕지게 놀려대도 결코 웃지 않았다. 새색시가 혼인날 웃으면 딸만 낳는다는 말이 있기 때문이었다. 순이는 올해 3살 나는 첫 아들이 있는데 점쟁이 말대로라면 오늘 또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란 일가는 나라가 어지러운 이때에도 아늑한 보금자리를 이루고 있었다. 하긴 나라가 어지럽지 않았던 때가 과연 얼마나 있었던가. 조선은 지난 4천년의 긴 세월 동안 거의 100년도 평화를